전세계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 소개하는 신지우입니다. 전세계의 모든 나라에는 많은 도시 전설이나 괴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모님 말을 듣지 않으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고 하죠. 서양에도 이름은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의 괴담들이 많아요. 주로 아이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어른들이 만든 이야기죠. 서양에는 주로 벽장이나 침대 밑에 살며 밤이 되면 잠들지 않는 아이를 잡아가고 목숨을 빼앗는다는 부기맨과 슬렌더맨이라는 괴물이 있습니다. 일정한 형체나 모양이 없고요. 아이들의 상상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며 물리칠 수 없는 존재로 묘사가 되는데요. 당연히 괴담일 뿐이고 실제로 이런 괴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설화들은요, 실제로 있던 어떤 사건에 허구를 섞어 만들어진다는 경향들도 있죠. 부기맨도 벽장 속에 갇힌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자 어른들이 벽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벽장 속이 위험하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상상의 괴물입니다. 이번 이야기는요, 실제로 일어난 괴담 중 하나인 호주의 부기맨 사건이 되겠습니다. 30년 넘도록 해결되지 못한 미제 사건이기도 한데요. 이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호주 하면 멜버른 많이 떠오르시죠? 이 근처에 로워 플랜티라는 작은 지역이 있습니다. 1987년 8월 22일 새벽 4시 이곳의 어느 주택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에서 자고 있던 부부는 아이들이 아직 잠에 들지 않은 채 거실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서 잠이 깼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아이들이 내는 소리라기에는 어딘가 좀 이상하게 들렸던 거예요. 아빠가 거실에 나가보려고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복면을 쓰고 양손에 칼과 권총을 든 채 침대 앞에 서 있는 어떤 남성과 눈이 마주치게 됐죠. 누군가 창문을 깨고 이 집안에 침입했던 겁니다. 침입자는 부모에게 바닥에 배를 붙이고 엎드리라는 명령을 했어요. 자다 깨서 정신이 들기도 전에 들은 협박이었지만 반항할 경우 아이들의 목숨까지 위협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남성은 엎드린 부부의 손과 발을 끈으로 결박합니다. 그리고 테이프로 입을 막았어요. 새벽에 무장한 채 침입했고 집주인을 결박했다면 범인의 목적은 높은 확률로 돈을 노리고 침입한 강도일 겁니다. 그런데 이 침입자는 돈에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부모를 결박하고 향한 곳이 아이들이 자고 있을 방이었던 거죠. 방에는 11살 여자아이와 7살 남자아이가 같이 자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남자아이를 깨운 뒤 천으로 눈을 가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침대에 손과 발을 묶었죠. 그리고 여자아이를 성폭행합니다. 성폭행이 끝나자 배가 고파졌나봐요. 거실로 내려가서 냉장고를 뒤져 음식을 먹은 뒤 다시 여자아이를 성폭행합니다. 범행이 다 끝났지만 바로 도망치지도 않았고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이를 욕실로 데려가 씻기기까지 했어요. 집안에 있던 파란색 파카 코트와 녹음기를 훔쳤고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전화선을 자른 뒤 여유 있게 집을 걸어 나갔습니다. 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던 가족은 이웃집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이 출동하게 됐죠. 다행히 피해자 가족의 증언으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획득하는데요. 범인은 눈이 단추처럼 뚫려있는 복면을 썼고 아이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뒤 깨끗이 씻겨 범행을 은폐했다는 점과 부모를 묶을 때 사용한 매듭이 배를 타는 선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인데다가 살인을 하지는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여유 있게 행동했고 범행 방식이 용이 주도한 것을 봐선 전과자의 배를 오래 탄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범위를 좁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너무 넓은 범위이고 추상적이죠. 피해를 당한 여자아이 몸에 체액이나 채모들이 남아있었으면 범인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깨끗이 씻긴 탓에 직접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복면까지 쓰고 있어서 몽타주도 그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들어와 아이를 성폭행한 뒤 사라진 사건은 용의자 한 명 찾지 못하면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죠. 그리고 1년이 지납니다. 1988년 12월 26일 링우드라는 곳에는
4명의 자녀를 둔 존 윌스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여기는 첫 사건이 벌어진 로우어 플랜티와 차로 30분 거리의 지역인데요. 이날 가족은 오후 10시쯤 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내인 줄리 윌스는 새벽 1시에 잠이 들었고 존 윌스는 불면증으로 새벽 4시 50분에 겨우 잘 수 있었어요. 40분 정도 지났습니다. 새벽 5시 반이죠. 이 집으로 이상한 복면을 쓴 남성이 침입하는데요. 범인은 부부의 침실로 들어와서 존 윌스의 머리에 총을 겨눈 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부부는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엎드렸죠. 남성은 이번에 구리 재질의 선으로 부부의 손발을 묶은 뒤 전화선을 끊고 부부의 지갑에 있던 현금을 꺼냈습니다. 부부는 이때까지만 해도 단순 강도를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이 다치진 않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범인의 의도가 달랐죠. 범인이 아이들 방으로 가서 큰딸인 샤론 윌스를 깨워 밖으로 데려나가는 겁니다. 아이가 소리 지르자 범인은 천으로 눈을 가렸고 입에 재갈을 물린 채 차고로 갔어요. 여기서 남성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차를 타고 도망치다가 중간에 멈추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건 아마 아이의 방향 감각을 흐트러뜨리고 일부러 한 행동 같습니다. 차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한 행동이죠. 몇 시간이 지나요. 어느 집에 도착했거든요. 남성이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자기는 샤워를 하러 갑니다. 샤론이 그동안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건지를 파악해보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굉장히 침착하고 똑똑했죠. 라디오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 라디오로 지금 시간이 오전 7시라는 것과 3TT라는 방송국에서 나오는 라디오라는 것을 알았고요. 이때 남성이 욕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를 다시 데리고 들어가서 깨끗하게 씻겼고 여러 번 성폭행을 저질렀어요. 그런 뒤에 샤론이 배고프지 않을 정도의 음식을 먹였고요. 다시 성폭행하고 다시 욕실로 데려가서 씻기기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모든 범행이 다 끝났어요. 그러자 범인은 더 이상 아이에게 흥미가 없는지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한 번 더 씻긴 다음 쓰레기 봉투에 아이를 넣고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달려요. 어느 가게 앞에 아이를 버리고 사라졌죠. 다행히 아이는 지나가던 여성에게 발견이 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아이를 데려가서 먹을 것도 주고 좀 진정을 시킨 다음에 경찰에 신고했죠. 다시 이렇게 살아서 가족을 만날 수 있었어요. 경찰이 아무래도 아이에게 좀 자세한 상황을 물어봐야 됩니다. 납치를 당했던 집의 구조를 기억하고 있는지를 물어봤는데요. 아이가 많은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범인의 당시 인상착의와 특징, 그리고 집에 어떤 물건들이 있었고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자세하게 진술했습니다. 범인이 키 173에서 180 사이의 평균 체격이고 일정한 톤의 영어를 사용하며 턱수염을 기른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남성처럼 보였다고 말했거든요. 집에 침입했을 때는 전신 작업복에 눈과 입을 조그맣게 뚫은 검은색 복면을 썼고 현금 35달러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윌스 가족의 진술대로 범인의 몽타주를 작성해서 용의자 수색에 나섰죠. 하지만 복면을 써서 맨 얼굴을 특정하기는 어려웠고요. 인적이 드문 시간을 노렸기 때문에 목격자를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많은 단서들이 있긴 했지만 이게 전부 직접적이진 않아서 용의선상에 올릴 만한 사람이 마땅치 않았고 현장에는 범인의 DNA를 수집할 단서가 전혀 없었어요. 결국 이렇게 두 번째 사건도 미제로 남게 됩니다. 아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2번이나 발생했지만 1년이라는 간격 때문에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1987년에 첫 사건을 뉴스에서 본 다른 사람이 모방범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얼굴만 확인했어도 검거는 가능할 텐데 이 부분이 너무 범인에게 유리하게 작동되고 있었죠. 두 번째 사건으로부터 다시 1년 반이 지납니다. 이번엔 캔터베리 모노메스 애비뉴라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첫 사건이 일어난 로우어 플랜티와 차로 20분, 두 번째 사건 지역이었던 링우드와는 17분 거리였습니다. 이 지역에는 브라이언과 로즈마리 부부가 두 딸을 키우며 살고 있었죠. 브라이언은 회사 일로 호주에 파견을 와서 살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송별회 파티에 참석하고 있었죠. 두 딸은 집에 두고 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1시 40분 딸들이 자고 있는 이 집으로 어떤 남성이 들이닥치죠. 이 소리에 아이들이 일어나자 남성은 총과 칼로 아이들을 위협했고요. 역시 복면을 쓴 채 쳐들어왔습니다. 범인은 15살인 언니 피오나를 침대에 묻고 막내 동생인 니콜라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언니에게 25,000달러를 주면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동생을 풀어주겠다는 말을 아버지에게 전하라며 말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니콜라가 납치당한 지 20분 뒤 부모가 집에 도착했어요. 피오나는 아빠에게 방금 전 일어난 상황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보통의 부모라면 자식의 유괴 사실을 아는 순간 바로 경찰부터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던 거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던 브라이언은 사건 발생 3일 만에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자신이 3년 전 영국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호주에 온 것이고 여기서 아주 높은 치안 수준과 문화로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니콜라도 무사히 돌아올 것이라 믿는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납치범이 제시한 아이의 몸값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어요. 기자회견장에서 보인 브라이언의 행동은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침착해 보였습니다. 마치 범인을 알고 있고 어떤 약점이라도 잡힌 듯이 조심스러운 행동만 했다는 거죠. 어쨌든 브라이언은 이 기자회견을 통해 화면으로 자신의 입장을 범인에게 전달했습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신기하게 이 방법이 통했는지 니콜라는 집에서 5km 떨어진 전력 발전소 근처에 몸에 담요를 두른 채 발견됩니다. 외상의 흔적 없었고요. 납치가 당한 아이치고는 온전한 상태였어요. 경찰은 사라진 3일 동안 니콜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범인은 부모인 브라이언의 차를 훔쳐 달아난 뒤 알 수 없는 곳으로 아이를 끌고 가서 수차례 성폭행했고 3일 뒤 이 전력발전소 근처에 내려주기 전까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도록 다리 사이에 아이가 고개를 파묻으라 명령했다는 이런 진술을 했거든요. 니콜라는 범인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근처에 주택을 발견해서 도움을 청했고요.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범인이 여러 번의 성폭행을 하면서도 아이가 원하는 것들은 전부 다 들어주고 있어요.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줬다고 하는데요. 진술을 보면. 사실 이런 수법은 범인이 피해자를 통제할 수 있도록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켜주고 나중에 아이들이 진술할 때 그 피해 내용을 좀 약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유괴범들이 아이에게 자주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죠. 자신이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나쁜 짓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잘해줬다는 기억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력을 좀 흐리게 하는 거죠. 이때 또 이상한 거는 범인은 니콜라와 같이 TV를 보면서 브라이언이 몸값을 지불하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방송을 봤어요. 그런데다가 자신도 먼저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25,000달러를 달라고 했었는데 정작 이 돈은 받지 않고 풀어줬다는 게 또 이상한 일이었죠. 브라이언과 경찰도 이 부분이 황당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범인의 알 수 없는 생각과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들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이어서 니콜라에게 아이에게 범인의 특징을 좀 물어봤는데요. 당시 니콜라는 13살이었지만 175의 큰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범인과 같이 차로 갈 때 키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거든요. 키는 비슷한 겁니다. 이 진술을 듣고 경찰은 앞에 두 사건의 피해자들이 말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떠올랐어요. 복면을 썼고 170 중반 정도 키에 평범한 체격을 지닌 남성이라는 점이 니콜라 납치 성폭행 사건의 범인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거든요. 니콜라의 가족은 범인이 빨리 붙잡히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영국으로 돌아갈 날이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며칠 뒤에 살던 곳으로 돌아갔죠. 피해자 가족이 돌아가고 6개월간 아무런 수사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알리는 뉴스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호주 경찰은 더 이상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범인을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더 자세한 진술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담당 형사가요, 런던으로 가요. 그래서 이 아이를 다시 만난 겁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고 피해자들이 아무래도 어린 아이다 보니까 이 기억이 좀 흐려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니콜라와 피오나는 취조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추가 진술을 다 들었어요. 호주로 들어와서
두 번째 사건에서 얻은 단서와 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범인이 지냈을 만한 장소를 유추해 봤죠. 샤론은 범인이 끌고 간 장소에 갇혔을 때 비행기 2대가 동시에 날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착륙하는 듯이 큰 소리를 냈다고 했었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당시 호주 내의 모든 비행기들이 이 착륙하는 경로를 찾아봤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 내에 포함되는 모든 집들을 조사해봤어요. 이 조사 작업에만 4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비행 경로 안에 있던 집이 총 몇 가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3만여 개에 달하는 부동산을 검색했고요.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 2만 7천 명을 취조하면서 동시에 성범죄 이력이 있는 전과자 7명을 검거해 조사에 들어갔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장기간의 수사를 해봤지만 결국 범인은 잡히지 않습니다. 용의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사건도 결국 미제로 남습니다. 그러자 호주 사람들은 밤에 나타나 아이들만을 노린 이 범인을 잔인한 남성이라는 뜻의 미스터 크루얼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범인은 잡히지 않고 여러 지역을 옮겨가며 아이들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뒤 증거로 남기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아주 끔찍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세 번의 사건이 일어났지만 미스터 크루얼은 완전히 경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간 채 8개월이라는 시간을 버팁니다. 1991년 4월 13일 오후 8시 40분 템플스토어라는 지역 주택에 사는 13살의 여자아이 카메이는요, 혼자서 두 동생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식당을 했어요. 그래서 낮에 일을 해야 되니까 집을 비운 시간인 거죠. 카메이는 방에서 동생들과 TV를 보고 있었고요. 그러다 잠깐 간식을 가지러 부엌에 간 순간 아이 앞에 칼을 든 괴한이 나타난 거죠. 미스터 크루얼이었습니다. 카메인이 살던 템플스토어 지역은 첫 사건이 일어난 로우어 플랜트 지역과 차로 4분 거리의 장소였어요. 미스터 크루얼은 카메인을 침실로 데려간 다음 나머지 두 아이들은 찬장에 가둔 뒤 침대를 밀어 가뒀습니다. 나중에 이 동생들이 천장에서 빠져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이때 언니인 카메인과 미스터 크루얼은 집을 나가고 없었죠. 동생이 아빠에게 전화를 겁니다. 언니가 사라졌다고 알리자 부모가 급히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에 주차해 놓은 차에서 메모를 발견합니다. 미스터 크루얼이 남긴 메모였던 거예요. 메시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돈을 많이 가져와라. 아시아 마약상. 미스터 크루얼이 정말 아시아 마약상이거나 여기에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이가 다른 나라에 팔려갔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범인을 나중에 잡더라도 아이를 되찾기는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급하게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런데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마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더 큰 사건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카메인의 부모가 마약 카르텔과 관련된 일을 한 것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 보느라고 정작 잡혀간 아이를 조사하지 않는 겁니다. 이 시간을 부모를 조사하는 데다가 다 써버린 거예요. 이게 아마 범인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 마약상이라고 자기를 밝힌 이유는 경찰일수록 이 마약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고 그동안 자기가 여러 번의 범행을 비슷하게 반복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남겨뒀을 시그니처나 어떤 범행 패턴이 분석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키워드를 던져주면서 좀 경찰을 혼란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지능범인 거죠. 결국 카메인의 가족은 마약과 전혀 상관없이 평범하게 식당을 운영하는 시민으로 밝혀집니다. 가족은 미스터 크루얼에게 속은 경찰에게 굉장히 큰 화가 났어요. 그리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딸을 꼭 찾아달라고 부탁했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 수사 때문에 결국 카메인 사건도 경찰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제 사건이 됐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이 지역 주민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왔다가 이 개가 유난히 어떤 흙더미에서 냄새를 맡고 있는 겁니다. 뭔가 있다는 생각에 주인이 흙더미를 파헤쳤죠. 여기서 사람 두개골이 나와요. 경찰 신고로 유전자 감식을 해보니까 1년 전에 미스터 크루얼에게 납치된 그 카메인의 유해로 밝혀집니다.
뒤통수에서 3발의 총상이 나왔어요. 그 외에 다른 외상은 없었고요. 범인의 수법상 성폭행이 크게 의심은 됐지만 이미 시신이 백골 상태다 보니까 이걸 확인해 볼 수는 없었죠. 미스터 크루얼은 네 번째 사건 이후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모방 범죄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사건을 담당한 호주 빅토리아주의 경찰들은 3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어서 미스터 크루얼에 대한 제보를 받았지만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증언은 없었습니다. 첫 사건이 1987년에 일어났으니까 이미 30년 이상이 지나고 있는데요. 여전히 미스터 크루얼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범인의 현상금은 120만 달러로 올라 있어요. 하지만 아무런 제보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사건의 아동 성폭행과 한 건의 납치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크루얼은 30년 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죠. 치밀하게 범행 흔적을 지우고 자신에 대한 단서를 남기지 않으면서 경찰을 따돌려 왔기 때문에 수사망에 한 번도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생존 여부도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빅토리아 경찰은 120만 달러의 현상금을 유지한 채 미스터 크루얼을 쫓는 중이지만 이 이상의 내막이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밝혀진 조사 내용만으로 봤을 때 범인은 어떤 사람에 가까울까요? 수사팀은 미스터 크루얼이 주로 범행을 저지른 장소가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기 위해 준비한 세트장일 거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빙성이 좀 있어 보여요. 미스터 크루얼에게 납치당한 아이들이 집안 침대 근처에서 카메라와 삼각대를 목격했기 때문에 범인은 아이들을 성폭행하면서 모든 장면을 녹화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 이 경찰의 추정이 사실에 가깝다면 디베비나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이 경로를 찾아내야 범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호주 빅토리아주의 경찰은 7명 정도를 용의자로 의심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당사자들이 모두 범행 당시 일어난 장소와 시간대에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중이거든요. 모두 범행을 부인하는 중이고 단서도 또 마땅치 않으니까 제대로 수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호주 경찰 외에도 FBI가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최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그 오리지널 라이트 스토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검거됐었죠. 범인의 본명이 조셉 디안젤로라고 하는데요. 오리지널 라이트 스토커는 별명인데 1987년에 이 사람이 호주에 간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미스터 크루얼의 사건도 일어났기 때문에 기간이 좀 겹치죠. 그리고 복면을 쓴 채 어린아이를 성폭행했고 키가 비슷했다는 이런 공통점 때문에 이 사건의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크게 받던 사람인데 이게 FBI가 사건을 맡았던 이유였어요. 하지만 미스터 크루얼과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는 DNA가 다르다는 확실한 단서가 나오면서 이번 사건의 혐의를 벗게 됐던 겁니다. 1987년부터 91년까지 호주를 공포에 떨게 한 미스터 크루얼의 정체는 누구이며 지금도 살아있긴 한지 궁금해지는데요. 아직 단서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는 호주의 최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인 미스터 크루얼 사건 파일이었습니다.